네,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국과 북한의 세계 담판 정확히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북 정상회담 시간은 어제 정확히 결정이 돼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장소는 샹그릴라 호텔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센토사 섬에 있는 그 카펠라 호텔이 될 것 같다 했는데 결국엔 카펠라 호텔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엊그제 이제 샹그릴라 호텔 주변이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어제 이제 이 센토사 섬의 카펠라 이 호텔 부근이 또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카펠라 호텔은 5성급 호텔로 여러 개의 리조트가 있고 2개의 골프 코스 또 테마파크가 있는 그러한 이제 호텔인데, 이 카펠라 호텔이 정상회담의 장소로 정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호와 보안상의 이점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700m 정도의 이제 다리를 통제할 경우에, 그리고 거기로 가는 이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통제하면 완전히 이제 경호하기 아주 최적의 장소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북한 측에서 굉장히 이쪽을 좀 선호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장소가 좀 정해지는 것이 좀 늦었는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북한 측의 실무 협상단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일일이 다 이제 평양의 어떤 재가를 받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이제 샹그릴라 호텔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에 묵을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자, 저희가 방송 전에 박사님과 얘기를 했을 때 이 카펠라 호텔, 싱가포르를 많이 가셨지만 카펠라 호텔은 휴양지이기 때문에 한 번도 못 가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은 평균적으로는 한 10시 정도에 하는데 사실 싱가포르 시간 9시에 한다. 전략적인 측면이 숨겨져 있고 그 시간이 또 미국 동부로 따졌을 땐 밤 9시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시차 때문에 정확히 밤낮이 바뀌어서 같은 시간대가 싱가포르가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미국은 뭐 시간대가 3, 4시간대가 다 나눠져 있지만 아무튼 동부 시간대에 맞추는 일반적인 방송 반응이 있는데, 오후 6시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앞당겨서 그러니까 정상회담 들어가는 그 장면, 그리고 악수하는 그 장면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뉴스 시간대에 딱 맞춰 놓은 거죠. 9시요. 그러면서 이것의 흥행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요,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싱가포르 회담 첫 번째 회담이다, 첫 회담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발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그 영상 잠시 보시죠. The schedule for tentatively for that first meeting will be on June 12th at 9 a.m. Singapore time and take place June 11th, 9 p.m. East Coast time. 자, 미국 동부뿐만이 아니라 서부, 오후 6시, 오후 또 9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첫 회담이라면서 언급을 했는데, 첫 회담,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날에 있을 첫 회담이 9시에 시작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가질 수 있고, 다음에 평양이나 워싱턴 또는 판문점에서도 계속해서 연쇄 회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첫 회담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도 이미 살라미를 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이야기했던 일괄 타결 방식에서 지금 많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편의를 계속 봐주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필요해서 정상회담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11월 선거 때까지 이것을 활용하겠다,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느 측면에서든 북한 비핵화의 결정이 나는 시점이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라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회담이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을 것 같고, 12일 날도 오전 9시니까 오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정이 1박 2일로 늘 수도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저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 북한이 노리고 있는 이 살라미 전술 아주 얇게 썰어서 단계별로 하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하니까 또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와 이 김영철 워싱턴 회동에서요. 이 볼튼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하고 뭐 좀 말싸움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백악관은 또 부인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보도가 CNN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장면을 볼턴 보좌관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공식 현장에서 볼턴 보좌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배경을 놓고 CNN이 볼턴 보좌관이 이른바 북한의 핵을 그 미국으로 외부로 이제 반출하는 리비아 모델, 리비아식 강하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또 강하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심한 어떤 말다툼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CNN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 북한 전략과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다. 지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다라면서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의 NSC 대변인은 그런 말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부인은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최근 흐름 속에서 볼턴 보좌관이 소외되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뭐 최근 회담 진행 과정에서요 볼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리비아식 모델 하면 사실 카다피가 아랍의 봄 때 뭐 이제 반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더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강경파가 일정 부분 소외된다. 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미국이 원하는 것만 혹시 얻으려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도 좀 그런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부 안에서는 사실은 경쟁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행정부, 일본 행정부 내에서도 경쟁을 하는데 지금 흐름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존 볼튼 보좌관이 약간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 핵 문제를 아는 사람은 또 존 볼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나 있을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다룬 지 1년도 채 안 되고 아마 CBID의 정확한 의미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치인을 해왔던 것이고 CIA 국장 1년의 경력만으로 북한 핵 문제에 깊은 조회를 갖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한에 갈 때는 체어맨 김이 아니라 체어맨 은 그러니까 성을 갖다가 미국은 마지막에 썼는데 그것조차도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북한 핵 문제의 내용과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속임수 모든 걸 꿰뚫고 있는 사람이 존 볼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존 볼튼을 앞에 내세우진 않지만 뒤에서 자문은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미국의 타협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당장 지금 협상이 깨지는 것보다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1차에서는 ICBM, 2차에서는 뭐 핵무기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렇게 우회적인 접근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은 과거에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할 때 성공하기 어렵다. 이 점을 우리도 알고 미국에 이야기하고 국제사회를 통해서 공조를 해나가야 될 바로 이 시점인데 우리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얻는 게 없고 뭐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뭐 한국, 일본, 중국 경제적인 북한 지원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 김영철이요 트럼프와 회동에서 북한 원상 카지노 뭐 관광 개발 이 투자 요청을 했다.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 얘기도 했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당근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뭐 중간 선거에 좀 유리한 국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일부 신문 보니까 러시아 스캔들
미국 국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 김정은의 손을 좀 꽉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저도 뭐 2주 전에 출장을 가봤는데 모든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북한 뉴스가 나오면 북한 뉴스 끝나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 이란 핵 문제가 나오면 이란 핵 문제 뉴스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 스캔들. 그러니까 고정 상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도 새로운 이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북한의 핵 문제를 갖다가 푼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은 우리가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다른 한편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적으로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순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북한을 압박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시점이 잘 조정이 돼서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정상회담을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리고 뭐 이번에 완전히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뭐 서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리고 제재 해제 관련해 가지고 뭐 맥시멈 프레셔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국무부 정례 브리핑을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헤더노어트 대변인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미국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핵화만큼은 시간을 끌면은 결국 북한에게 이용당한다. 앞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셔도 지금 북한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북중 뭐 무역 이런 것이 또 제재가 해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입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면서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지 한반도에 진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온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칭다오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방중을 하더라고요. 일부 신문에는 싱가포르 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잠깐 가서 북중러 이 뭐 회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왔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에서는 항상 외교적 상상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활용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상회담 전에 가서 북중러 삼각구도를 형성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굳이 뭐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만나고 러시아는 이미 9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을 동방경제 포럼 초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정상회담 전에 만날 필요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전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국 우린 빠질 수 없다. 우리가 그 종전 선언이 아니라 뭐죠? 휴전 선언을 할 때도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빠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청와대도 이 싱가포르에 직원을 파견한 상태고요. 계속 선을 걷고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6월 12일 날 어떤 사인은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남북미 종전 선언이 12일 날 있을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7월 27일이죠. 이게 원래 이제 종전 선언 날인데 이날 혹시 회담이 있거나 사인이 있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지금 이렇게 대화 국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일정한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먼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합의가 된 다음에 종전 선언이 의미를 찾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전이 더디게 나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을 초청해서 3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은 중국이 제재나 이런 부분에
포럼에서 미국의 입장을 들어줄 것을 갖다 또 요청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물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것을 너무 삼자로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발목을 묶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기존 관행 때문인지 삼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또 전략적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북한이 변화한다면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북미로 체결하면 또 좋은 측면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것이 6월 12일 날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제 낮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있다면은 7월 달에 그날이 이제 정전협정, 다른 말로는 휴전협정 체결일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이게 비핵화 조치도 진전을 나가고 남북미가 함께 모여서 종전 선언도 하고 그리고 뭐 중국을 잘 설득할 수 있다면 중국은 이제 평화협정 만들 때 그때 참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늘 강조하지만 비핵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비핵화가 돼야지 종전선언도 의미가 있는 거지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만 하면 어떻게 우리의 전략적 이익만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막 싸우다 보면 사실 우리가 왜 싸우기 시작했지 이럴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라는 거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싸움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중국이 차이나 패싱 우려 때문에 종전 협정을 할 때 우리 꼭 껴야 된다 이러면서 북한과 민간 교류 상당히 문을 열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 한 200일 만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베이징하고 평양 비행기 노선이 이제 다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날 유엔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노선이 베이징 평양 노선이 이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매주 3일씩 월수금 이렇게 다시 베이징 평양 노선이 에어차이나가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북중 관계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지난번 3월, 5월 두 차례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북한 노동당의 경제 참관단이 대규모로 또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 북한의 4대 경협 거점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평양이라든지 신의주, 남포 이런 등등을 중심으로 어떤 중국의 지원 이런 것들을 북한이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된 이 에어차이나의 평양 운행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중국의 대북 지원이 서서히 조금씩 다시 재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러시아도 역시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고 일본 역시 뭐 미국을 붙잡고 열심히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반도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범철 박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